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젯밤에도 되게 희한한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제가 요즘에는 이제 경제 문제 위주로 이제 요즘에 전염병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은 현물 경제가 축소되는 거에 저한테는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하면서 코인 생태계가 어떻게, 한 발짝 더 나아가냐. 사실 거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 틀리시겠지만 개별적인 코인에 하나하나 접근하시기보다는 전 세계 경제의 판때기가 흐름이 어떻게 가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옛날에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고 뉴스도 즐겨보고 사색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흘러 들어와서 이제 2016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있죠. 물론 고점에 제가 투자한 건 아니지만 저점에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고점에 못 나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물려 있다고도 봐야죠. 사실 알고 보면 손해는 아니긴 하지만 근데 어쨌건 큰 흐름의 맥락에 봤을 때 제가 가진 생각이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이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걸 보면 분명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실질적인 사례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느니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느니 이런 거를 믹스해서 오늘도 한번 영상을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미국의 실업률이 이제 증가되면서 폭증되면서 미국 부채율도 급등할 거다. 이게 폭발해 버릴 거다. 이런 거에 관한 주제로 누군가 이제 칼럼을 썼는데 이 얘기에 관해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미국의 실업률이 3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떤 사람은 또 제기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문제는 전 세계 은행들이 고통으로 안고 들어갈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화폐를 찍어내는 FED죠. FED 같은 경우 이 문제는 절대로 솔루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보시면 미국 은행들은 엄청난 비율의 신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경제 약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된다면 은행의 유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막대한 현금 확보가 있을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주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낮췄습니다. 2분기 GDP가 회사가 처음에 예상한 24% 손실에서 10%포인트 감소한 34%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안 좋게 흘러갈 거라고 이들도 예측치를 더 부정적이게 바꿨어요. 그리고 실업률은 이전에 예상한 9%에서 골드만에서 크게 증가한 15%로 상향으로 조정됐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물 경제가 전체적으로 폐쇄되고 축소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부채율이 올라가고 신용경색이 생기고 은행에다 이자를 지금 못 해주면 과연 현재 있는 금융 시스템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선 얘기하는 거죠. 연방준비은행의 4,700만 개의 일자리 손실과 실업률이 32% 이상에 대한 기대치가 일치합니다. 이러한 암울한 전망은 은행의 재난을 초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큰 수명이 짧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소비자를 잃어버린 막대한 부채 더미는 일자리 손실과 임금 감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대출 지불금을 놓치게 됨에 따라 무너질 것입니다. 물론 소비자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은행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들이닥칠 겁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자,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서서히 가고 있어. 은행에 돈을 맡길 필요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은행에다 부채를 진 사람들이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러면 이자를 갚을 수 있을까요? 원금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도미노 사태처럼 번질 가능성이 많다. 지금 현재 연준에서는 회사채를 사들여가지고 어떤 국가 경제가 이제 무너지는 거에 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하나 또 웃긴 게 뭐냐면 모기지에 관한 채권도 지금 사들이고 있거든요. 모기지 시장도 지금 붕괴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30년짜리 모기지 어떤 그런 걸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현재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서비스 시장에 크게 노출된 웰스파고와 같은 은행은 여전히 현금 흐름에 흠집이 생길 것입니다. 자, 실질적인 사례의 은행이 여기 나오고 있죠. 웰스파고. 그러니까 DCG 그룹에 투자한 또 은행이기도 하죠. 자,
미리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걸 알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향후에 경제가 회복되는 거는 뭐 어떤 사람들은 V자형의 복구, 어떤 그런 급반등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U자형 패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연준에서 이러한 전 세계 어떤 경제가 안 풀려가는 거에 관해서 예전에 이제 6조 달러를 계획을 했는데, 플랜을 짰는데 여기다가 1조를 더 얹어가지고 7조 달러를 계획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2조 달러는 이미 회사채를 막 사들이고 있고, 뭐 국채 뭐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어떤 그런 연준의 어떤 대응법이 있는데, 사실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조 달러를 다시 시장에 푼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거든요. 아직까지 풀린 건 아닌데, 각 시나리오는 미국 경제에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용 가능한 백신의 가능성은 18개월 이상은 아닙니다. 18개월 이내에 이 백신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 기간 동안의 폐쇄는 거의 확실시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실업률을 크게 상승시킬 것입니다. 제가 왜 미국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나 비등비등하게 움직일 거고, 대표적인 어떤 경제의 어떤 그 주체라고 보는 나라들가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게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뭐 불보듯 뻔하니까.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자 여기 나오죠. 트럼프 대통령이 2조 달러를 미국 경제가 이제 무너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다시 풀기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이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또다시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1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법안은 대부분의 가치가 월스트리트와 대규모 독점자의 금고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대신 주로 양적 완화와 이전의 경기 부양 조치가 수행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양적 완화랑 패턴 흐름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국민한테 돌아가는 돈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이 명분을 씌워가지고 생체 인식 아이디를 적극 도입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블록체인으로 같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그게 뭐 바코드나 QR코드가 된 거를 뭐 사람한테 어떻게 하든 3D 프린팅으로 뭐 어떻게 하든 뭐 어쨌든 그런 패턴의 뭔가 사람들이 기존에는 되게 거부감을 많이 느꼈던 어떤 그런 방식의 것들을 이런 거를 도입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7조나 7조 달러나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기업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거지 개인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양적 완화는 개인과 무관하다는 거죠. 어쨌든 전 세계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양적 완화들은.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2020년 3분기에 19%의 GDP 반등을 예측을 했습니다. 자, 또다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3분기. 그러니까 1, 2, 3, 4, 5, 6, 7월달 최소한 아마 7월달은 가야 이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의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 급락이다. 지금 그래서 더 큰 고통이 다가올 거다. 아마 여러분들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매스컴에 많은 얘기들을 보시겠지만, 미국은 뭐 전국에 있는 어떤 그 주들이 다 폐쇄를 한 게 아니라 일정 지역만 지금 폐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냥 그대로 냅뒀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전염자가 확산된 게 지금 확진자가 지금 뭐 20만 명이 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어쨌건 지금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느린 리바운드 가능성도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크 잔디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V자형보다는 U자형으로 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무디스라든가 뭐 아까 보면 스탠다드 푸어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나중에 전염병이 최고조에 도달하거나 가을에 다시 방문하면 경제 피해가 훨씬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여파는 내년까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느린 반등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일단락 되진 않을 거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가 아마 이런 거에 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미 전역 셧다운 후 검사 늘리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
미국의 그 전염병 확진자가 약 19만 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아침에 제가 보니까 20만 명으로 늘었더라고요. 이 19만 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미 전역을 셧다운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지 않을 경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했다. 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4월달 말에 뭐 미국 전역을 오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빌 게이츠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 말이 더 신뢰성이 있을까요? 누구 말이? 네. 어쨌거나 이걸 잘 보시고 그리고 58조를 푼다더니 이게 한국의 얘긴데 보증에 막힌 전염병 대출. 자,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도 양적 완화를 해. 근데 회사채를 사들여. 그게 개인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주식시장 프로테팅하는 게 개인하고 얼마만큼의 많이 상관이 있을까요? 개인의 어떤 생활하고 필요한 서류 다 챙겨왔지만 기존 보증이 있네? 심사 거절, 전례 없는 무제한 돈풀기, 중소, 자영업엔 딴 나라 얘기. 이게 진짜 정확한 얘기죠. 국가에선 58조를 풀겠다. 이번에 재난소득 뭐 어떤 재난 기본소득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기본소득이 안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다음 주에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자 이제 경제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미국에 이제 10년물짜리, 30년물짜리 그리고 5년짜리 그리고 3개월짜리 어떤 그 수익률이 있죠. 채권 수익률이 나왔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주식시장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채권 수익률도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보면 아마 기존에 있었던 패턴이 뭐냐면 주가가 하락을 하면 보통은 이제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패턴이 유지가 되거든요. 자기 자산이 보호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두 개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주식도 떨어져, 채권 수익률도 떨어져. 난 주식이 하락해도 해피, 달러도 오르고 있어. 이 공식이 기존의 패턴이었는데 이게 지금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사람들이 채권 시장에서도 현물로 지금 바꿔가지고 지금 어떤 그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다 이렇게 지금 환매하고 있다고 밖으로 빼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패턴을 다시 한번 바꾸기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예전에 아마 그런 얘기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사주 매입을 해서 프로텍팅 할 거다. 그런 기사가 일주일 전인가 아마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없었던 걸로 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의 현재의 상황이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만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 세 가지 지수 같은 경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4.44%, 4.41%, 4.41% 어쨌든 국내 주식 시장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여파가 오늘 아침 정도에 있을 거고 그리고 금은 같은 경우도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1591달러 그리고 13달러 85센트 그러니까 예전하고 똑같은 패턴의 패러다임이 지금 어떤 경제 이쪽에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런 거는 주식이 까지면 뭐 지금 안전자산인 금으로 많은 자산이 몰려야 되는데 그런 패러다임조차도 다 사라지고 있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채권 시장까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기존에 없었던 미지의 어떤 영역으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호화폐라는 게 생겨난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의구심 갖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우리 생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경제 패러다임에서 암호화폐라는 생태계가 있었나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근데 저는 우연이 아니라다라고 제가 뚜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기본소득제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가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기존의 분배, 복지체계를 바꿀 대안으로 주목되기도 한다.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지는 로봇이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지난 2000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금 인상률이 정체돼 있다며 AI 등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본소득 논쟁이 전 세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뉴스가 2017년도에 나온 뉴스거든요. 이때서부터 기본소득이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뭐 재난으로 인한 기본소득이
다시 나올 거다. 우리나라도 뭐 나올 거다. 미국도 뭐 개인 한 명당 뭐 $1,000를 뭐 지급해 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다 우연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전염병이라는 그 패러다임을 통해서 거기에 명분을 싸서 이런 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염병이 설상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는 지금보다 많이 사라져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암호자산에 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더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사람들 돈이 많이 없으니까 최저시급 임금 인상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빨리 이것도 조급히 도입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기사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최저시급 인상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진짜 나이 어려가지고 이런 거에 관해 잘 모르는 애들은 야 내가 시간당 10,000원 받으면 엄청나게 좋겠다. 시간당 10,000원이면 하루에 10시간 일하면 100,000원이네? 이 엄청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내 일자리가 파괴하는 주범은 사실은 정부 주체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그걸 알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굴려가고 있는 거고 OECD 국가 중 $10,000 이상 기본소득 지급 기능 국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벨기에 자, 대부분의 우리가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 이민 가서 살아보고 싶고 그런 나라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기본소득제가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라 만약 이게 확실한 어떤 그 정책으로 만약에 이게 자리가 잡으면 돈 진짜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1년에 뭐 1억 이상 버는 사람들 아니면 뭐 한 달에 뭐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금 비율이 지금보다 생각보다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되게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한쪽 측면에서는 사회주의를 뜻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돈 많이 가진 자한테 뜯어가지고 없는 자하고 공평하게 나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연봉 많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는 사람도 많은데 연봉 많으면 그만큼 세금 많이 내는 사람도 한국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세금 비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예. 뭐 의료보험부터 해가지고 국민연금부터 해서 제가 봤을 땐 아마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보유세나 이런 걸 아마 공시지가를 올려놓으면서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현물로 거래를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돈이 있고 대출을 받아야 뭐 부동산이 회전이 되지. 회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공시지가만 올라가면 그건 결국 뭐예요? 등에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 먹겠다는 거야. 예. 있는 자한테 빨아먹고 없는 자들한테 놓아주면서 국가 형성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들 한번 해보시고 미국의 확진자 수가 제가 이거 오늘 새벽에 캡처한 건데 아침에 뉴스 보니까 2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에 늘어났어요. 미국이 18만 8천 명, 스페인이 10만 2천 명, 중국이 8만 1천 명. 근데 중국이 아직까지 여기 검색 안 돼가지고 여기 추가 안 된 게 되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뭐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겠지만 그것까지 여기다 합산하면 뭐 2위까지 단숨에 뛰어 오를 가능성도 있다. 어쨌건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다 저한테 뭐하러 암호자산 선택할까? 기존에 있는 달러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괜찮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암호자산이다, 뭐 비트코인이다, 뭐 모네로다, 이더리움이다, 뭐 어떤 뭐 리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뭐 추적 가능할까? 그리고 익명성 코인도 있어가지고 추적 못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가에서 이 암호자산이 만약에 형성이 되면 이것을 더 제도권에서 더 갖고 놀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현금보다. 현금은 물리적인 거라서 이걸 숨길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4차 영자 권화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다시 회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얘기인즉슨 지금에 있는 기존 은행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결국에는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에 관해서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암호자산이 채택이 됐었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호자산이 스트리트에서 상가에서 내가 직거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게 만약에 통용되기 시작해서 캐시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여기서 세제로
받아들여가고 걷어갈 수 있는 어떤 국가들이 더 점점 많아지고 그들한테 더 칼자루의 어떤 그 칼날이 더 예리해진다고 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해요. 일단 가격이 모호해질 때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 동물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확신을 못 갖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2012년도에 비트코인이 1만 원이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10달러였어요. 지금 원화로 환산했을 때 12,000원이었어. 1만 원이었으면 여러분들은 살 수 있었을까요? 지금과 같은 어떤 생태계 구성된 것도 없었어. 뉴스도 없었어. 매스미디어도 없었어. 살 수 있었을까요? 저도 못 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저는 2016년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난 2016년 주변에 미친 사람 취급받았다. 저 2016년에 이 시장에 들어와서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제 지켜보면서 있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 주변에 저 미친 사람 취급한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 있으니까 약간의 금액만 비트코인에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보세요 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2017년에 이게 코인이 급등하면서 그때 저한테 연락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지금하고 똑같아.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금액이 조금 더 하락으로 까질 수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식의 패턴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암호자산은 그냥 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9년부터 이제 대중한테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리고 암호자산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14년서부터 생겨나가지고 알게 모르게 사람들한테 통용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9년에 비트코인이 탄생해서 대중한테 시판된 게 이게 우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가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생겨났었을 때예요. 예,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보시고 지금 암호자산 시장이 되게 주저주저하고 되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되게 많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먹는 식당 같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너도 나도 다 매수하려고 막 그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식당으로 따졌을 때 지금 파리 날리고 있잖아요. 가격이 형편없으니까 맛없다고 사람들이 판단하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식당에서 어떤 설렁탕이 한 그릇 있을 때 그 맛은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기름을 붓고 불을 끄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에 의해서 이런 조작질이 이제 성행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건 그렇다는 거죠. 그때 가서 관심을 갖지 말자는 거죠. 어쨌건 지금 패닉해가지고 섣부르게 패닉스 갑자기 조금 떨어진다고 패닉스를 하신다기보다 조금 포텐셜을 좀 크게 보시고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베리실버트도 요즘에 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까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굴을 잘 내놓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유한 코인만 살아남는다고요 라고 제가 위에다 적어놨는데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비트코인만 살아남고 나머지 코인 다 사라질 거야. 그리고 또 웃긴 건 리플 코인만 투자하는 사람은 리플 코인만 살아남고 나머지 코인은 다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사람들은 되게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그 코인이 조금 오르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희망회로를 되게 많이 돌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리플 코인을 갖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코인이 500달러 갈 거예요. 저는 500달러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리플 코인이 500달러 갈 정도면 다른 코인들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리플 코인만 올라가겠어요? 코인만 투자하는 사람은 비트코인만 1억이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다 이런데 포트폴리오가 있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코인은 예를 들어서 2100만 개가 있는 코인이 있어. 근데 리플 코인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이렇게 개수가 많은 코인이 가격이 그만큼 올라갈 정도면 다른 코인들은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을까? 내가 가진 코인만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약간 제가 봤을 때 아마추어적인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코인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포트폴리오를 리플 코인 투자하는 사람은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고 이더리움도 할 수 있고 나머지 다른 코인들도 캐시도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이제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지막 뉴스인데 코인텔레그래프에 이 뉴스가 나왔어요. 리플 코인이 증권형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거에 관해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지금 논쟁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런 뉴스를 사람들이 말한다는 자체도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 없는 논쟁인 이유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나스닥의 전광판에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코인 인덱스 지수가 일단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어떻게 갔건 아니면 이 논쟁이 있어서 이 코인이 어쨌건 저쨌건 그런 게 다, 그런 논쟁을 벌인다는 자체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베이스에 깔거든요. 항상 그런 거를 기준에 두고, 어떤 사람들은 코인이 리플 코인뿐만 아니라 내가 투자한 코인이 가격이 되게 많이 현저하게 까지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모건 클릭 자산운용사, 베리실 어떤 DCG 그룹 이런 데서 관심 갖는 거, 어떤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관심 갖는 코인들, 제미니 거래소에 리스트업 돼 있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저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되게 확고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업비트 같은 경우 주소를 요 근래 되게 많이 바꿨잖아요.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면에도. 지금 그래서 거기 올라가 있는 코인들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코인들 중에 현저하게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코인들도 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살아남아서 수익을 중장기적으로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코인이 스캠이다, 스캠이 아니다, 이런 논쟁거리를 개인들이 하는 게 의미 없다는 거죠. 지금 시장 자체에서. 그래서 오늘도 개인적인 생각하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관해서 개인들이 쓴 칼럼하고 뉴스거리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판단은 각자 개인들이 많이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건 제가 가진 생각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현물 경제의 축소, 패러다임은 지속적으로 향후에 10년에 걸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그 공급을 분명히 암호자산 생태계가 분명히 채워나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논리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모두 다 건강관리 잘들 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